9월 30일 기준으로 코스피가 2134 찍을 때 PBR은 0.83 찍었거든요. 코스피 PBR이. 그러니까 2134였는데 코스피 PBR이 0.83 찍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코스피 PBR이 0.78 찍었을 때가 다 요때였어요. 3월달, 2003년 3월달, 2008년 10월달, 2020년 코로나 때는 잠시 잠깐 0.59에 있었고 너무나 급락하기 빠르고 그리고 그냥 수골 노는 바람에 평균적으로 해도 0.78에 있었어요. 근데 되게 재밌었던 거 기억나세요? 혹시라도? 그때 기억나세요? 제가 뭘 얘기하는가 하면 9월 30일 날 31인가요? 30일 날 주가가 2130선이었는데요. 그때가 PBR이, 그러니까 코스피 PBR이 0.83이었, 아까 제가 0.83이었다고 했죠. 예. 34였는데. 근데 되게 재밌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였죠. 그러니까 10월 들어서 지수는 2130선을 안 무너뜨리죠. 보다 올라가죠. 맞나요? 맞으면 2번. 예. 그러니까 시장의 PBR은 0.8배니까 되게 싸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혹시 아세요? 지수는 2130보다 올라간 2200선까지 올라갔는데 네이버, 카카오, 게임주 이런 것들 전부 다 어때요? 10월달 어떻게 됐어요? 폭락했죠. 그러니까 어떤 얘기인가 하면 시장은 2130이 PBR로 보면 굉장히 싸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수는 안 떨어지는데 이런 시점이 돼버리니까 디플레이션에서 인플레이션 돼버리니까 그동안 상대적으로 굉장히 비쌌던 퍼의 개념은 다시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시장은 좋아. 지수는 2100선이면 싸. 근데 네이버는 아직도 비싸. 왜? 환경이 변했잖아. 이렇게 변했잖아. 게임도 아직도 비싸. 카카오 아직도 비싸. 이렇게 인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시장의 PBR은, 그러니까 퍼는 싼데, PBR은 싼데, 종목의 이제 퍼가 안 싸다고 생각해서 시장은 올리면서 종목만 떨어뜨리는 이런 굉장히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이런 걸 이해를 못 해버리면, 이런 메커니즘을 이해 못하면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죠. 이해되세요? 스피님?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 그래서 9월 30일 날 이후부터 시장은 올라가는데 네이버 카카오 게임스가 떨어진 게 바로 이런 메커니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메커니즘. 이제 좀 쉬워졌습니까? 자, 제 말 이해됐다. 2번. 아우, 어렵네요. 이제 쉽죠? 이거는. 그래서 제가 감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성장주의 시대는 끝났고, 그러니까 레이 달리오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레이 달리오가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어, 이제 향후 5년간 70년대처럼 저조한 투자 수익률을 줄 것이다. 이 얘기는 이제 우상향하는 흐름은 끝났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결국은 성장주의 시대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그쪽이 굉장히 세니까요. 이제 성장주의 시대는 끝났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이제 여러분들이 저퍼주의 시대니까 저퍼주를 찾아야 되죠. 미래형 저퍼주.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건 아마 이제 향후에 한 3년 이내에 이제 시장 지수가 바닥을 잡으면 아마 이제 향후 한 3년 동안 이 저퍼주들이 또 한 3배에서 한 5배 정도
상승을 할 겁니다. 미래형 저퍼입니다. 이런 것들. 그러면 아니 대표님 성장주는 막 10배나 20배나 이렇게 갔는데 이건 3배, 5배밖에 못 가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당연하죠. 성장주는 핫한 건데요. 그러니까 멀티플 50배 막 100배도 막 주고 이랬잖아요. 근데 경기가 안 좋고 유동성이 안 좋으면 시장에서 펄을 그렇게 못 줘요. 그러니까 미래형 저퍼주라 하더라도 얘가 퍼가 낮은데 주가가 올라가면 적절한 퍼가 되면 얘 또 못 가요. 그래서 저는 많이 줘도 저퍼주의 시대는 3배에서 5배 이상 못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장주가 가는 그런 시장으로 갈 수가 없어요. 예. ESG 고맙습니다. 설명을 해주는구나. ESG는 뭐냐면 환경, 그 다음에 사회적 책임, 그 다음에 가버넌스, 지배구조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사회적 책임을 하지 않는 기업들은 인정 못 받죠. 누구지? 옛날에 갑질했던 메일유업인가? 어디죠? 남양인가? 하여튼 그런 것처럼 이제 막 그렇게 갑질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환경을 만약에 생각하지 않거나 지배구조가 안 좋거나 이러면 이제 ESG 펀드에서 그 주식을 안 사주는 거예요. 예. 이제 그런 걸 포함하니까 미래형 저퍼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근데 이게 언제부터 가는가 하면 지수가 진바닥을 잡으면 가는 거예요. 진바닥을 잡으면 이렇게 상승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지수가 진바닥을 안 잡고 그러니까 아직 막 오늘도 보면 이게 이게 이거 막 물가 나오는 거 보세요. 헤드라인 지금 나스닥 3% 빠지고 있는데 그죠? 물가 나오는 거 보세요. 소비자 물가. 그러니까 진바닥이 아직 안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시장에서는 못 가니까 이제 어떻게 벌어집니까? 예, 그러니까 소위에서 잡주나 세력주들이 막 움직이는 거죠. 막 예, 움직이는 구조죠. 이렇게 최근에 막 핫한 거 있잖아요. 뭐 막 재무도 안 좋은데 막 올라온 종목도 있죠. 뭐 푸른 저축은행부터 시작해서 뭐 한도 끝도 없죠. 뭐 보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이 세력주들이 막 이제 움직이는 구조가 되는 이게 이제 약간 과도기에서 이제 움직이는 종목군이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아직은 진바닥이 안 잡혔으니까 미래형 저퍼주도 안 움직일 거고, 그 다음에 성장주들도 당연히 아직은 안 움직일 거고, 떨어지니까 성장주는 끝났고, 그러니까 이제 잡주나 세력주들이 지금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과도기에서 틈새 시장으로 움직이는 그런 테마가 지금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런 부분도 좀 있겠죠. 근데요, 그 조던 스피스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 하원 선거 결과에 따라서 ESG도 힘들 거란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 미국이 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통과했을까요? 통과시켰을까요? 그리고 왜 미국이 반도체법을 뭐 유엔해줬지만 그렇게 강조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왜 사우디가 원유를 위안화로 결제한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사우디, 그 다음에 러시아, 인도, 중국 이런 하나의 새로운 축이 생기잖아요. 축이 생기는 축이 생기는 구조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왜 그, 어, 그, 페드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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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화폐에 대한 걸 인정을 하지 않을까요? 이런 거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이거는 제가 볼 때 일종의 패권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사우디가 원유를 위안화로 결제하겠다라고 얘기하는 딱 순간 달러 패권을 위협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러시아가 저렇게 에너지로 장난을 치는 순간 어,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에너지에 더 이상 무기화를 막아야 되니까요. 반도체법을 왜 물론 자국 내로 반도체를 다 끌어들이는 거죠. 그래야지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중국이 대만을 쳐갖고 TSMC도 이렇게 만약 가동이 안 돼버리면 이거는 지금 에너지 전쟁보다 몇 배나 더 큰 것들이 미국에 와버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과연 하원 선거 결과에 따라서 ESG가 힘들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일각의 얘기처럼 이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겠죠. 이게 지금은 패권이라는 커다란 그 흐름을 통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솔직하게 얘기해서 겉으로 내세우는 거는 지구 환경을 위해서 뭐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해야 된다. 뭐 이게 환경 법안이잖아요. 사실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아니고. 근데 이게 왜 환경 법안을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라고 얘기했냐만 봐도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수가 보이는 거죠. 근데 그게 결과가 줄어든다고 해서 그렇게 되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조던 스피드님이 그 얘기를 왜 하는지 알겠어요. 그래서 ESG가 힘들 거기 때문에 지금 환경 관련주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관련 보안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최근에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는 환경주를 보면 수소도 그렇고요. 태양광도 그렇고 이게 풍력도 그렇고 보면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거 통과되면서. 그러니까 테마가 불면서 많이 올라왔어요. 예, 주가 상승했습니다. 근데요, 얘네들은 테마가 불면서 주가가 많이 상승했는데, 그러니까 미래의 가치를 땡겼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뭡니까? 저퍼주거든요. 그 저퍼주에서 가장 중요한 건 EPS거든요. 실적.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퍼주에서 실적이 안 좋아지는 종목들은 시장에서 인정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환경 관련주들을 보면 이번에 그러니까 실적이 그렇게 막 올라오진 않아요. 아니, 수소나 풍력이나 태양광 이런 것들이 이게 막 올라오진 않잖아요.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산주는 실적이 되면서 올라갔고, 환경주는 실적이 안 되면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EPS나 저퍼주의 시대가 돼버리니까 걔네들도 이제 물론 이제 앞으로는 계속 실적이 쌓이겠죠. 2030년까지는. 그러니까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이번 하원 선거 결과에 따라서 ESG도 좀 힘들다. 그래서 환경도 그렇게 영향을 못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실 그게 아닌데. 큰 흐름은 저퍼주로서의 그러니까 환경이 바뀌면서 저퍼주로서의 흐름으로 가버리면 환경 관련주는 아직은 저퍼주가 아니거든요. 이번에 시장 올라가면서 고퍼주거든요. 네. 고퍼는 완전 성장주처럼 그렇게 고퍼는 아닌데 퍼가 그렇게 싸지 않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조던 스피스님? 네. 그 때문에 물어보신 거죠. 환경주 떨어진다고.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지수 떨어질 때 제가 감히 이런 얘기 하지만 지수 떨어질 때 정말 최고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생각. 뭔 얘기입니까, 대표님? 이렇게 여러분들 혹시라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어, 그러니까
성장주의 상승 시기의 초입에 매수를 하면, 그러니까 테슬라의 초입, 그러니까 소에서 코로나 때문에 주가가 떨어질 때 유동성을 막 풀었잖아요. 그때 테슬라를 매수를 했던 그거와 같이 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제 이번에 시장이 떨어져서 이제 진짜 진바닥을 찍을 때쯤 되면 여러분들은 미래형 저퍼주를 다 매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떨어졌을 때 이제 페드가 돈을 풀면 성장주가 갈 것이라는 걸 생각하고 테슬라를 산 그 마음으로 앞으로 여러분들은 저퍼주를 사야 된다고요. 미래형 저퍼주를. 즉 종목 교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보세요. 성장주의 시대가 끝났잖아요. 여러분들이 성장주의 마이너스 50%가 손실이 나 있어요. 근데 성장주의 시대가 끝났으면 얘가 기술적 반등이 나오잖아요. 그래봐야 마이너스 20%예요. 근데 저퍼주를 만약에 매수를 하죠. 그죠? 그러면 얘가 최소한 2배만 나도 성장주의 손실을 다 만회시킬 수 있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기회가 다음번 주도주를 잡아서 여러분들이 손실을 퉁치고 이익으로 전환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기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100%만 수익이 나도 100%만 수익이 나도 초입이니까 100%만 수익이 나도 여러분한테는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성장주의 손실을 다 만회하고 갈 수 있는 형태의 여름이죠. 이해되세요? 제 말 이해되시면 7번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즉 코로나로 지수가 급락을 했을 때 페드가 유동성을 풀 것이라는 그런 예상을 했다고 하면, 그러면 빨리 테슬라를 초입에 사야 되죠. 마찬가지로 이제는 트렌드가 바뀌었기 때문에, 빅 트렌드가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주가 아니고 이제 저퍼주, 미래형 저퍼주의 시대가 온다라고 생각했을 때 한다면 이 미래형 저퍼주로 빨리 종목 교체를 해야지만 어차피 얘는 50%,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게 내가 50% 손실이 났는데 그거를 기속 반등을 했을 때 내가 팔아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하는데요. 그거는 그냥 단순하게 트렌드가 바뀌지 않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큰 트렌드가 바뀔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기속 반등으로 끝이거든요. 근데 얘가 기속 반등할 동안 앞으로 접어주는 100% 가거든요. 200%도. 생각을, 그러니까 발상을 빨리 전환시켜야 돼. 근데 일반인들은 이걸 되게 못해요. 그 큰 트렌드가 변한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리고요, 제가 이것도 내일 설명해 드리려고 그랬는데, 저는, 어, 제가 이제 다 살펴봤어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이, 그러니까 미래형 저평가주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EPS가 좋아지면서 ESG를 포함하는 섹터, 이런 걸 다 살펴봤거든요. 제가 보는 기준이 있어요. 뭐 수급이나 뭐 이런 거래량이나 이런 게 다 기준이 있어요. 근데 그걸 보는데 정말 없어요. 한 20종목 내외? 그러니까 대형주는 10종목 내외고요. 옐로치까지 합해갖고 10종목 내외고요. 그 다음에 중형주까지 포함해서 한 30종목 내외 정도만 보이더라고요, 제가. 아까 제가 다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다 올릴 거거든요. 제 유튜브에다가 오늘 녹화 방송 올릴 거니까 요거를 어, 요거를 보세요. 그거 미래형 저퍼주와 통상 저퍼주라는 가치주의 차이를 제가 다 설명했습니다. 또 설명할 수는 없고요. 그거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보세요. 제가 이걸 딱 보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혹시 미국에서 1970년대 일어났던 니프티 50라는 장세 아세요? 50종목만 땡겼던 장세? 기억나시죠? 근데 아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레이 달리오가 향후 5년간 70년대처럼 저조한 투자 수익률 줄 것이다 이렇게 했죠. 70년대.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 제가 찾아보니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형 니프티 30 장세 이렇게 제가 얘기했어요. 예, 만들었어요. 어, 이게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제가 지금 재무부터 시작해서 다 상상 이제 훑고 있는데 어, 제가 다 훑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무서운 장이죠. 왜냐하면 지수가 반등 못하고 박스권에 딱 낮춰놓는데 이 30개 종목에 들지 않으면 그냥 박스권에 갇혀있는 장세. 성장주가 대부분 그런 종목이겠죠. 예. 손가락 봐야 되고 내가 50% 손실 났다가 20%나 10% 다시 40%. 근데 내가 사지 않는 30종목은 계속 올라가는 그런 장세가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종목이 대표적으로 예, 미래형 저평가주, 저퍼주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했죠. 미래형 저퍼주는 PBR의 개념이 약해집니다. 그죠? 그래서 주가가 급락해서 퍼가 낮은 주식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가치주하고는 개념이 많이 달라요. 또 ESG가 없으면 안 돼요. 어,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내일 제가 8시 30분에서 3시 30분까지 할 건데.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이번에 강의를 해요. 특강을 하는데 강의 제목이 뭐냐면 코스피 저평가 국면에 진입했다. 차기 주도주, 여기서는 미래형 저퍼주죠. 종목을 발굴해서 종목 교체 전략을 하겠다라고 10월 15일 날 토요일 날 오후 1시, 4시까지 이제 특강을 하는데 이거 유료로 하는 거죠. 다 설명 안 해도 되죠. 다 알죠? 여러분들? 뭐 가격은 55만 원이고 라이브 방송은 뭐 5주 더 주고 그러니까 1개월 주고 뭐 이런 겁니다. 어쨌든 아시죠? 다 해봤으니까 알 겁니다. 그죠? 근데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는 30종 필요 없다.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저희는 현금 비중 많아요. 리스크 관리 다 해놨어요 이번에. 예. 그래갖고 주식 비중이 지금 40%밖에 안 되고 현금 비중이 50% 중반이고 나스닥 만 무너지면 사자 그랬거든요 제가. 예. 이제 미래형 저퍼주로 살 거예요 다음 주부터. 근데 이번 주에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 강의를 하면서 이제 유료 강의하면서 제가 딱 10종목만 발굴해서 같이 매수하자 다음 주에. 예, 우리 가지고 있는 종목도 있고. 그래서 그걸 제가 어떻게 고르는지, 어떻게 이거를 미래형 접어주라고 얘기하는지에 대한 분들 종목 분석 다 해드리고요.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하자 그랬어요. 왜냐하면 분석이 다 끝났잖아요, 지금. 트렌드 분석이 다 끝났으면 이제 사야죠. 떨어질 때, 진바닥 찍을 때. 안 그런가요? 아니, 이제 트렌드가 시작된, 벌써 트렌드 분석 끝났으면 이제 사야죠. 나도 수익 난다님, 이제는 무엇을 사냐가 중요한 거예요. 언제 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종목을 사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특강은 쓸데없는 거 하지 말자. 그냥 이거 하자 이렇게. 차기 주도주 이런 거. 그러니까
저퍼주의 반란이라고. 이렇게. 근데 이게 진짜 저퍼주. 그러니까 기업이 싸다라는 거, 그게 중요한 거 아니죠. 그래서 과감하게 정리해라. 혹시라도 물리면 성장도 안 된다. 그리고 이번에 사서 1년 묻어두자. 그래갖고 최소한 70%에서 100% 보고 가자. 초입이니까. 전 나스닥 만선 무너지면 산다 그랬어요. 오래전부터. 예. 제가 무방하면서 그랬잖아요. 저는 나스닥이 1만선 무너지면 매수한다. 그때까지는 되게 보수적으로 한다고 제가 올해 1월 달부터 계속 제가 라이브 공개 방송 할 때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기억나시죠, 샤론캣님?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먼저 선반영 됐잖아요. 예. 근데 이제는 진짜로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는 못 하고요. 아이덴티님 죄송합니다. 그는 제가 얘기를 못 하는 거죠. 예. 왜냐하면 보세요. 지금 이거 들으려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지금 특강 다 신청해 놨는데 해둔 분들 많은데 그런 분들한테 여기서 무료로 공개해줘 버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는 이제 그거 이번에는 주식만 공개하는 게 아니고요. 지수만 공개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이게 그러니까 미래형 저평가 주식을 이게 선별할 때 보는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영업 이익률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그게 HTS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연도별로 그러니까 어디서 보는지 어떻게 산정하는지 이게 다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 또 거래량은 어떻게 보는지 그 차트의 유형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런 것, 또 수급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설명을 해주죠. 10종목을. 그래서 이번에는 뭐 기법 배우려고 막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이제 들어오시면 안 되고요. 이번에는 제가 이 좀 저평가, 그러니까 아까도 누가 물어보셨는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이제 누가 물어보셨잖아요. 근데 제가 가장 큰 차이는 PBR의 개념이 약해지고 EPS 실적이 좋아지고 퍼가 낮아지는 경우, 그리고 ESG가 있는 경우, 이런 것들을 이제 잡아내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포함시키는 거죠. 제가 볼 때 한 10종목, 20종목 별로 없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공부하면서. 그 많은 종목들 중에 역시 경기 침체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레이 달리오가 얘기한 것처럼 진짜 경기 침체가 맞는 것 같아요. 예. 레이 달리오가 정확하게 본 것 같아요. 예. 제가 볼 때는 레이 달리오의 얘기가 정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어느 타이밍에서 사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종목을 사는가가 중요한 거고요. 참고로 오늘 지수가 좀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는데 너무 성급하지 않을까요? 나도 수익 난다님. 예. 좀 성급하지 않을까요? 예. 제가 생각하는 나스닥 저점이 있는데 우리 시장 확실히 이제 퍼가 낮아요. 보면 아까 이 퍼를 보면 0.7배, 0.8배 형태 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2100, 2150이 0.7배고요. 2100선이 0.8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은 0.7배에서 사면 좀 물려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왜 저랑 똑같이 얘기했잖아요. 저도 1월 달부터 나스닥이 만 무너진다 그랬고
뭐 지금 인터넷에 굉장히 유명한 강영현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뭐 그 사람은 1800을 보더라고요. 지수를. 네. 그래갖고 막 보는데 네. 나스닥 7천선 보고 막 다 보셨죠? 요즘 가장 핫한 분이시니까. 저도 1월 달부터 이제 굉장히 시장을 안 좋게 봤지만 근데 저는 올 수도 있죠. 뭐 시장은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근데 저는 1800선은 좀 힘들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예. 제가 지금 최근에 보는 종목들, 그러니까 다음번 주도주들의 그런 맥점이라고 있어요. 그거 제가 이번 토요일 특강 이렇게 보면 제가 설명해 드릴 건데, 근데 그 종목들이 이제 제가 보는 이제 진바닥이라고 얘기하죠. 맥점이 다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어, 어, 예.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어, 러시아가 핵전쟁을 일으키면 또 그런 건 제가 또 얘기를 할 수는 없죠. 그거는 제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유럽에서 대마가 무너지면 미국은 안 무너지고 대마가 무너지면 이제 후폭풍이 상당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리만 브라더스 사태 한번 일어나고 나서 어,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한번 일어나고 나서요. 그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이렇게 모든 페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페드도 그렇고 모든 그 이 중앙은행들이 에, 은행들이 그, 그 금융 위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어. 그러니까 리만 브라더스 사태 때는 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왜 빅쇼트 영화 봐도 알잖아요. 그 미국 금융권에 있는 모든 관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안 일어난다고 생각했어요. 그 조사도 안 하고. 그럴 때 금융위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다 예상치 못했던. 근데 지금은 리만 브라더스 사태를 한번 봤기 때문에 지금 파운드도 그렇고 모든 그 금융기관들이 되게 예민하게 디테일하게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런 거 잘 안 일어나죠. 예. 그러니까 무방비 상태에서 예상을 못하고 있을 때 일어나는 거니까. 좀 달라요. 예. 그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내일 어차피 또 무방을 해야 되지만 내일 할 얘기를 오늘도 똑같이 내일 하겠지만 어쨌든 저는 무조건 지금부터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실이 났든 안 났든 그 손실을 가장 빨리 복구할 수 있는 방안은 기술적 반등에 대한 부분을 기다렸다가 사겠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겠지만 빨리 지금 다음 주도주를 이렇게 지수가 막 떨어질 때, 쌀 때 사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코로나 때 시장 급락할 때 성장주 사는 거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들어간다고 보는 거죠. 이제 성장주는 좀 힘들거든요.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 내일 어차피 또 무방을 할 겁니다. 8시 30분에서 10시까지, 3시 30분까지. 그래서 진짜 이번에 한번 접어주 어떻게 트렌드가, 제가 여기서는 자세하게 얘기를 못 하겠고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어, 이제 1시에서 4시까지 제가 강의를 하는데요. 어, 내일 거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다른 분한테 물어보세요. 네. 제가 생각하는 나스닥 저점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안 왔네요. 그 정도까지만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근데 나도 수익 난다님, 그런 게 중요한가요? 단타하시나요? 음. 제가 되게 궁금했어요. 이제 저렇게 얘기하시는 분들한테는. 지금 당장 내일이 궁금해요. 이러신 분들. 파생하세요? 아, 되게 궁금해요. 제가 진짜로 궁금해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 어,
그게 막 이게 그게 막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도 수익 난다님이 그렇게 이제 전문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전문가가 내일 상승하죠라고 얘기했은 전문가가 있나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나요? 뭐 어떻게 뭐 궁금해서 진짜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전문가가 있다면 그런 전문가는 저는 믿지 마세요. 만약 내일 상승할 걸 안다면 내가 파생을 매수하죠. 그리고요, 또 하나는 질문을 하시는 회원님들이 전문가의 수준을 만든다고 그런 질문을 했는데 전문가가 대답 못하면 에이 실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문가를 전부 다 사기꾼이나 점쟁이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 그러니까 저도 오늘 트렌드를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트렌드를 얘기하고 그거에 대한 부분을 해야지. 그러니까 제가 나도 수익 난다님이 단탈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 어, 예.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급하신 마음보다는 멘탈을 좀 관리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투자는요, 1번도 멘탈이고 2번도 멘탈입니다. 그리고 제가 매번 얘기 드리지만 큰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어, 혹시 영화 관상 보셨어요? 그 마지막에 송강호 대사를 보셨어요? 이게 마지막에 그 절벽 위에 올라서 이게 그, 그, 그 김혜수한테 하는 얘기 보셨어요? 내가 관상가로서 성공하지 못했던 이유를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이? 송강호가? 나는 시시각각 부서지는 파도만 보았을 뿐 바람의 흐름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자기 아들도 죽었잖아요. 그죠? 기억나세요? 영화 관상 보면?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거는요, 지수가 얼마가 간다, 얼마 안 간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일 당장 지수가 어떻게 될지, 뭐,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앞으로 어떤 큰 흐름의 변화되는가만 좀 보시면 돼요. 그게 진짜 프로예요. 그러니까 송강호가 영화 관상에서 마지막에 한 대사를 보면, 진짜 우리는 주식을 아, 너무나 파도만 보고 하는 것 같아요. 예. 바람의 흐름을 봐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제가 이 바람의 흐름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해드린 거잖아요. 그죠? 뭐, 제가 나도 수익나님 뭐라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런 좀 제 스스로 자뻑인지 모르지만 고품격 강의에 내일 시장이 어떻게 될 것입니까? 라는 질문은 좀 안 맞지 않을까요? 그죠? 예. 참고로 그렇게 생각하시고 넘어가시죠. 이제 어디까지 얘기했죠? 예. 내일도 해야 되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요. 그리고 진짜로 이번에 어, 앞으로 어떤 주식들이 미래형 저평가 주식이 이제 주도주가 될지를 저랑 같이 공부하고 종목 한 10종목 정도를 한번 같이 공부해 보실 분들이 있다면 한번 가입을 해보세요. 예. 예. 55만 원인데요. 예, 어, 일단 라이브 방송 1개월 들으면서 같이 하고요. 교육 영상도 하고 제가 뭐 여기 있는 건 다 해드릴게요. 예.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예, 공부하고 종목을 같이 다음 주부터 한 달 동안 사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그래서 이쪽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일은
8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예.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제가 한 9분 동안만 질문을 받을게요. 직장인 분도 계시니까. 예. 궁금한 게 뭔가요? 예.